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당대 독자들의 비난 그거에 대해서 뚜르게네프는 여기 귀족들도 되게 허약하고 좀 부실하게 그려졌다. 60년대 세대 바자로프만 그렇게 희화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귀족들을 그릴 때 뚜르게네프의 그 문학적인 재능이 더 빛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러면 제3계급 그러니까 잡계급 여기 그 바자로프는 어떤가? 자기 딴에는 민중과 화합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바자로프 입장에서도 이른바 부은아로드 운동 그 민중 속으로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그 작가의 세계관이 여기서 보이는데요. 네, 쓰지 말죠. 나중에 제가 줌 수업에서 쓰겠습니다. 부나로드,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인데, 왜냐하면 이 민중들이 보기에는 바자로프도 사실은 귀족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광된 거예요. 저 사람 우리랑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랑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고 네가 그래봤자 너도 귀족 나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어울려지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뚜르게네프한테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데올로기나 사상 논쟁 이런 거라기보다는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총망라한 어떤 총체적인 화해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페네치카하고 니콜라이 키르사노프가 결혼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계급 차이도 나지만 그래도 이제 둘이 뭐야 이렇게 합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이 집안에서는 누가 나가줘야 됩니까? 파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벨을 잠시 살펴볼 텐데 바자로프 입장에서 보자면 바자로프의 그 친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바실리 바자로프지만은 일종의 사상적 아버지는 파벨 바자로프로 볼 수 있게끔 소설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벨하고 바자로프 예부게니 바자로프가 서로 친구라든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뭘 좀 접촉을 했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 소설의 구조상 파벨은 1840년대 낭만주의 이상주의를 대변하고 바자로프는 1860년대 허무주의를 대변하고 그리고 둘이 대립각을 세우게끔 이렇게 이제 소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파벨을 보겠는데 짧게 파벨은 이른바 영국병 환자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영국식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시골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있고 세면대도 되게 깔끔하고 책도 영어책 막 이런 거 읽으시는 분이고요. 나이가 거의 50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거의 환갑이신데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커프스 단추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되게 뿌리고 이거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바자로프가 되게 비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시대 낭만주의의 쓸쓸하고 희극적인 초상화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막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이제 재미있게 저는 이렇게 읽었고요. 바이런주의는 한물 갔어 이런 식의 표현이 그 번역본에 보면 현지사 요즘 제가 도지사로 막 바꾸고 있는데 거기 이제 어디 무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말 하잖아요. 바이런주의는 이제 시대가 지났어 이렇게. 근데 바이런주의는 앞에 여러분 뿌시킨 할 때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런 식의 이제 하는 낭만주의, 환멸, 권태, 좌절 뭐 이런 식의 낭만주의, 우울 이런 식의 낭만주의는 이제 한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벨은 계속 나는 이 허망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피공작부인과의 사랑과 막 이런 추억에 막 젖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웃기고 이런 그 낭만적인 사랑의 주체가 되기에는 이제 늙기도 늙었거니와 약간 페네치카한테 너무 눈치 없이 좀 이런 재수씨인 거잖아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여기 가서 추근대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좀 눈치 없게 이렇게 좀 주착스럽게 하는 막 그런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가족하고 그 작별하는 그 장면 이거 제가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도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 번 발표하고 하면 제가 이 부분 되게 많이 웃거든요. 자 마지막에 떠날 때 잘들 계시게 잘들 지내시게 나의 친구들 farewell farewell 영어로 이 영어 꼬릿말은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다들 감동받았다. 이 부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야 우리 큰아버지는 정말 영어를 잘해 이래서 감동받은 건지 아이고 이제 정말 떠나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진짜 기쁘다. 손주들도 가는 뒷꼭지가 이쁘다고 진짜 이제 가는구나 해서 그래서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좀 화목한 그런 전원시적 분위기로 저는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벨과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결투 장면인데 이 결투의 시비가 된 것도 이제 바자로프하고 페네치카가 말하자면 희낙낙되고 있어요. 희롱한다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우리가 굳이 막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뭐 정숙하지 못하네 뭐 바자로프는 또 바람둥이네 이럴 것 같지도 않고
페네치카가 젊고 그다음에 이제 천민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네치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아버지 이런 남편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젊은 남자를 보면 당연히 기분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계급적으로 이런 지주 귀족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사람하고 또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미꽃 갖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목격한 파벨이 그동안에 이제 저거 하면서 이제 괘씸죄가 많이 쌓여 있다가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860년대에 이르러, 이게 사실 50년대 말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제 3, 40년대식의 그런 코드를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그 무렵에는 이런 시기를 되면 손수건을 던져요. 결투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겠소? 합시다. 이제 이게 완전 뿌시키 시대나 그다음에 레르몬토프 시대에나 통할 법한 그런 코드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결투를 합시다. 근데 바자로프는 의사고 총도 없어요. 그 다음에 파벨도 지금 몇 년째, 5년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5년 동안 총을 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투를 하는데 결투 조건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파벨은 계속 진지함, 시종일관 진지한 데 반해서 바자로프는 지금 이걸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을 딱 쐈는데 바자로프가 파벨을 맞추긴 했는데 근육을 살짝 스쳤을 뿐인데 다리에 뼈도 안 다치고, 근데 이제 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바자로프가 저 노인의 무슨 신경줄 하고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되게 웃기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강조를 했듯이 거기서 이제 그 부각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바자로프가 지닌 그 전문적인 역량, 전문가로서의 역량, 명민함, 민첩함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늙어가는, 이미 늙은, 그리고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런 뭐 결투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파벨하고 대조되게끔 이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죽는 사람도 없고 다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희극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영원히 햄릿이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돈키호테로 전락한 아버지 파벨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열광자 돈키호테가 되고 싶으나 햄릿으로 결과적으로 남게 된 아들 바자로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웃기다는 점에서 저쪽은 파벨. 근데 제가 아까 그 이 햄릿과 돈키호테는 뚜르게네프가 읽은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거를 맨 초반에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 모두 다 뚜르게네프의 이제 분신이다라고. 근데 이제 이 60년대를 살고 있는 늙은 낭만주의자는 그래도 조롱보다는, 냉소보다는 이제 동정을 살 인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반면에 40년대 낭만주의에서 잉태해 와서 지금 60년대에 니힐리스트의 이제 대변자로 지금 그려지는 바자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러니, 비극 막 이런 걸로 점철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바자로프 입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 할아버지는 땅을 갈았다고 모이지에드 빠할제 물류 박갈던, 그러니까 농부인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자라 나왔고, 딴에는 이렇게 명민해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의사였지만 자기는 그거보다 더 크기 위해서 이렇게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유학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 개천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소설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바자로프에게 부모의 집은 그가 배반하고 부정한 다음 떠난 세계의 상징이다. 그것은 야심찬 거인의 초라한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몇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심지어 제자리인 현재의 옹색함과 비루함을 상기시킨다. 와보니까 진짜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 여기서 공부해, 우리는 정말 찍소리도 안 낼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문 밖에서 계속 어머니 한숨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뭐하나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하니까 바자로프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적인 어떤 문제인데, 아르까지는 그 부분을 되게 작가가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자로프가 야, 너 동생이 저렇게 어린 동생이 생기면 나중에 재산 문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상기시키면 아르까지는 버럭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속된 말을 할 수가 있냐, 화를 버럭 낸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본에서는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아르까지가 바자로프 집에 왔어요. 근데 아르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바자로프한테 야, 니네 집은 농노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게 야, 니네 집 여기 평수가 뭐 한 30평 정도 되네, 요거 요즘 아파트 시세 얼마야, 친구 집에 와가지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굉장히 아르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무례하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또 되게 잘 살고 이러면 모를까,
근데 바자로프가 "야 임마 너 그런 걸 묻고 그러냐?"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니컬하게 "한 15명 정도 될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농노가 15명이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오지만은 아무튼 그 톨스토이나 이런 뚜르게네프 귀족들 규모는 아니에요. 걔들은 단위가 몇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옆에서 하인인가 누가 뭐 "한 명 더 있어요." 해서 16 인가 1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아르까지가 그거를 물을 때는 아르까지의 저기 좀 눈치 없고 좀 이기적인 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바자로프의 시니컬함이 더 부각되게끔 그렇게 소설이 쓰여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그래서 아르까지도 잘한 건 없지만 어쨌거나 인제 작가의 초점이 얘를 더 바자로프를 그렇게 인제 타고난 그의 출생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그거를 인제 더 부각하게끔 인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바자로프가 "도저히 나는 집에서는 일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가족이 진짜 인제 짐이고 부모가 짐인데 떠나야 되겠어."라고 인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떠났다가 마리노에 있다가 다시 인제 여기를 와서 인제 실험 그 해부를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잠깐 부모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안착하는 아르까지가 아버지와 함께 전원시의 세계를 이어간다면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저 귀족들은 이제 저렇게 살고 바자로프는 태어난 곳을 영원히 부정하고 배반하도록 그리하여 죽을 때 심지어 뭡니까?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향집에 한번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인제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 이렇게 인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인제 소설이 끝나는데 28장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작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늙은 부부가 이렇게 자식의 무덤을 찾아와서 보고 막 흐느껴 울어요. 그리고서 거기 무덤위에서 피어나는 이 꽃을 인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묻힌 열정적이고 죄 많고 무슨 죄가 그래 있는지 그죠? 죄 많고 반역하는 마음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한 무심한 자연의 위대한 평온, 영원한 화해와 무한한 생명 이런 것들을 인제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하고 소설이 인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쪼끔 과장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파벨의 부재가 그러니까 파벨이 떠나줘야지 다른 이 키르사노프 가족이 행복할 수 있듯이 바자로프 역시도 아직은 이 소설 세계에서 잉여적인 존재 그래서 일단은 떠나주는 게 더 마땅한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 맨 앞으로 가면 정말 뜻밖인데 벨린스키한테 소설을 바친다라고 한 거예요. 벨린스키에 대해서는 제가 도스토옙스키 하면서 초반부에 많이 찍었는데 이제 다음 주 강좌에서 더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인제 최고의 비평가였고 사상가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혁명가이기도 한 거죠. 정신의 혁명 이렇게. 벨린스키도 잡계급 출신이었고요. 오래 못 살았어요. 연배는 이제 뚜르게네프하고 비슷하고 인제 이런데 그 계급들 그 계급에 속한 여러 그 평론가 작가들에 대한 뚜르게네프의 그런 양가적인 입장, 감정, 애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제가 줌 수업에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